안녕하십니까. 병자호란의 창으로 다시 본 조선시대 사람들 강의입니다. 지난 9주차 강의에서는 남한산성 농성의 추이와 조선 군신의 대응, 즉 임금과 신하들의 대응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 10주차 강의에서는 강화도 함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김경징은 왜 처벌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로 강화도 함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김경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조 반정의 공신 53명을 정사 공신으로 책봉한 인조의 교서입니다. 1등 공신 김유, 이기 등의 이름이 보입니다. 가려진 부분은 이후 역모로 그 이름이 공신 명단에서 삭제된 김자점, 신기원 등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사는 사직, 곧 국가를 안정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김경징에 대한 어떤 그 비난, 그리고 강화도 함락이 김경징의 실책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기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남한갑이라는 분이 쓴 병자록이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일부를 한번 발췌한 것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징은 강화도가 금성탕지라 적이 날아서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여겨 아침 저녁으로 잔치를 벌여 날마다 술잔 기울이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산성이 포위된 지 이미 한 달여가 지나 소식이 통하지 않는데도 임금은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대신이 혹 무슨 말을 하면 그는 피라논 대신이 감히 지휘하려고 하시오라 하고 대군이 혹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위급한 때에 대군이 어떻게 감히 참견하려 하시오라고 하여 대군이나 대신이야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이때 피라논 대군은 아마 복림대군이나 인평대군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인데요. 정축년 정월 21일에 통진 가수 김적이 검찰사에게 적이 방금 동차에다가 조그만 배를 실어가지고 강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첩보를 올려 아뢰었다. 그러니까 가수라는 건 진짜 수령이 아닌 거죠. 아마 임시로 김적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던 것 같고요. 동차라는 건 수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동자를 쓴 걸로 봐서는 큰 수레가 아닌 것이죠. 그 큰 수레가 아닌데 실릴 정도로 조그만 배를 실어가지고 강화도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징은 강물이 아직 단단히 얼어 있는데 어떻게 배를 움직인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김적이 군정을 어지럽힌다고 말하며 바야흐로 목을 베어 죽이려고 하는데 갑곡파수장의 보고가 또한 김적의 말과 같으니 경징이 비로소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충청수사 강진은이 거느린 배가 매우 적었는데 장신은 적세가 매우 급함을 보고 전진할 생각이 없어 진은이 북을 올리고 길을 휘둘러 장신을 독촉하는데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강진은이 배 위에 서서 내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내 목을 베고야 말겠다 라고 호통을 쳤으나 장신은 끝내 움직이지 않고 곧 물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아까 그 김경징이 이제 그런 첩보를 접한 다음에 허둥지둥 이제 강화도 육진의 어떤 그 수비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수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청나라 수군이 강화도로 상륙하려는 그런 장면에서 충천수사 강진은은 나름대로 이제 미약한 전력에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 장신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강화도 수군의 대장이었는데 별다르게 이렇게 결사항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도주해 버렸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런 이제 기사에서 살펴보면은
이 분명히 김경진과 그다음 장신을 비난하는 이제 어조로 그 기사가 정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병자록에는 김경진의 많은 과실이 실려 있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일화로는 강화도 행차를 할 때, 즉 소현세자 빈이 그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도강을 하려고 할 때 김경진이 자신의 가속을 먼저 그 도강시키느라 이 빈궁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현세자빈이 김경진에게 뭐 비난을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결국 빈궁은 어찌어찌 도강을 했는데 남아 있었던 그런 백성들은 이후 몰아닥친 청군에 의해서 많이 희생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도 방어를 위한 어떤 군자곡, 국곡도 이 김경진이 사사로이 독점해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정작 청군이 들이닥쳤을 때는 군기나 화약을 이렇게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나눠주느라고 수급이 지연이 돼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병자록에 굉장히 자세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강도 검찰사라는 직책에 있었던 김경진의 과실을 지적한 것이었는데요. 이 김경진이라는 인물은 당시 가문의 배경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결국 정사공신 1등 김유의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최고 어떻게 보면 정권 실세의 아들이었고, 본인도 정사공신 2등에 녹훈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유수겸 주사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장신의 과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신도 인조반정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인조반정의 반정군이 쉽게 이 창덕궁의 정문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흥립이라는 당시 광해군 정권의 훈련대장을 포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 장신의 장인이 이흥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장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본인도 정사공신 2등에 녹훈되었고, 그 형 장유도 이 인조반정의 어떤 핵심 실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사공신 2등에 그 책봉된 굉장히 그 유명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병자록의 기록과 병자록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연대기 사료나 그 야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무사안일에 빠져서 게다가 능력도,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도 부족하고 전략, 전술에 있어서 착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는 비겁하게 도주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려실 기술이라는 야사에 보면은 병자록엔 나오지 않는데, 이 강도검찰사 김경진과 강도 유수겸 주사대장 장신이 불화반목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런 행적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장렬하게 순절한 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척하파 김상원의 형인 김상용이죠. 이 김상용이라는 분은 강화읍성을 이제 지키고 있다가 청군이 압박을 하자 여기서 스스로 화약을 터뜨려서 폭사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대부뿐만 아니라 부녀자들, 그 다음에 끝까지 싸우다가 순절한 병사들의 행적과 굉장한 이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병자록의 기록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자록의 기록은 강화도 함락의 원인을 김경진 장신의 과실로만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소 좀 그 역설적인 그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전쟁사를 연구를 할 때 보면 물론 지휘관의 과실이라는 거, 어떤 전략 전술적 판단의 착오라는 건 굉장히 패배의 중요한 요인인 건 맞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도 많다라는 거죠. 특히 뭐 구조적 요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싸웠을 때 이 전쟁의 책임을 과연 지휘관의 과실로만 돌릴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뭐 병력이라든지, 그리고 병력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병력의 전투력, 질량의 문제가 있고, 뭐 보급의 문제라든지, 병기, 무기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새, 성곽의 문제라든지, 이런 요인도 전부 다 같이 좀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병자록 기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경징의 이렇게 드러난 방종과 안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라의 임금은 남한산성에 가 있고 자기 아버지는 그 임금을 호종을 해서 도채찰사라는, 그러니까 이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 소현세자 빈하고, 그 다음에 원손하고, 그 다음 복림대군, 인평대군과 같은 왕족을 이끌고 강화도에 와 있는 처지에서 여러분 같으면 과연 뭐 술만 마시고 그렇게 흥청망청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병자록의 기록이라는 것은 이들의 어떤 김경징이나 장신의 한심한 행태가 패전의 결과를 너무나 100%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자록이라는 역사 기록을 좀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호란 당시 남한갑이라는 사람은 이 병자록의 이제 저자죠. 이 사람은 남한산성의 관양사로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시 직책인데요. 그러니까 인조를 따라서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관양이라는 것은 식량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인 거죠. 여기에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관한 기록은 본인이 듣고 직접 체험한 기록인데 비해서 이 강화도에 관한 기록은 전문, 즉 직접 본 게 아니라 이 들은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어떤 기록상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측면은 전쟁 이전에 이 남한갑은 서인 중에서도 소서라는 그런 그 분파에 속해 있었고, 김유는 노서라는 분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 정치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인조 7년 1629년에 남한갑이 이조 전랑이라는 그런 자리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김유의 공격을 받고, 이 사람은 인품이 경박해서 이런 이조 전랑이라는 요직에 둘 수 없다라는 공격을 받고 낙마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전랑이라는 것은 정오품의 전랑과 그 다음에 정육품의 좌랑을 합쳐 부른 말입니다. 특히 이 이조 전랑은 관직이 비록 낮았지만 여론기관인 3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의 관리를 임명하고 자신의 후임, 즉 이조 전랑의 후임을 자신이 추천할 수 있어서 그 권한이 매우 막강했던, 한마디로 붕당의 핵심 요직이었습니다. 이 여기에 오르려던 남한갑을 김유가 공격을 해서 이제 오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 전후 김유는 주화론의 이제 그 진영에 속해 있었고, 남한갑은 척화론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격렬한 갈등과 대립을 보였다라는 이 점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유는 좀 애매한 입장에 있었는데, 전세가 불리해지면 이제 불리해질수록 주화론의 입장에 섰던 것이고요. 남한갑은 대다수 조선신료와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이제 척화론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김유에 대한 어떤 기록에는, 김유나 그의 아들 김경징에 대한 기록에는 그런 어떤 그 갈등을 반영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남한갑은 김유와 김경징의 처가 강화도가 함락할 때 자결하였다는 사실을 병자록에 기재하면서도 이 순절이 김유의 손자이자 김경징의 아들이었던
김진표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사족을 달아놓았습니다. 즉 김진표가 자신의 부인에게 자결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이 광경을 본 김유의 부인과 김경징의 처도 자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려실 기술에도 보면 이와 유사하면서도 더욱 상세한 기록이 실려 있지만 김진표의 협박설이 김경징에 대한 인심의 분노로 인해서 김유 집안 부녀자들의 절개를 닦아버리기 위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또한 여기에는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남한갑의 어떤 김유나 김경징 집안에 대한 적대적 서술 태도가 병자록 기록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자록 기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조익이라는 당시 조선의 사대부가 관찰한 김경징의 모습은 병자록에 묘사된 김경징의 모습하고는 조금 분위기를 달리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찍이 분비변사에 가서, 그러니까 분비변사라는 것은 원래 비변사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있죠. 그걸 임시로 나눈 비변사라는 뜻입니다. 김경진과 이민구에게 말하기를 임진년의 외적이 한양에까지 육박해 왔을 때 이 정함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려고 하였으나 가족이 구해서 살린 적도 있고 옛날에 숙손소자가 개손이 임금을 쫓아낸 것을 통분하게 여겨 축종에게 죽게 해달라고 빌게한 고사도 있는데 지금 나도 참으로 죽고만 싶다. 만약 내가 수백 명의 병력을 얻어서 한 방면을 담당하며 육박전을 벌일 수만 있다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싸우는 자로는 내가 응당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자 김경징이 나를 보고 슬피 울면서 손을 잡고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때 관군 이외의 남정과 피난온 사람들은 모두 의병으로 차출되어 더 이상 남아있는 자들이 없다 보니 병력을 얻기가 참으로 몹시 어려웠다. 그리고 이민구가 병력을 얻을 계책을 강구해 보았지만 그것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라는 기록이 조익이라는 분의 포저집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민구는 김경징의 다음 그 위치인 강도 부검찰사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 기록에서도 보다시피 조익의 증언에 의하면 김경진과 이민구가 강화도 방어 또는 남한산성의 구원을 위해 별다른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익은 그 원인으로 김경진과 이민구와 같은 사람들의 비겁과 안일한 자세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병력 자원의 부족이라는 그 여건의 제약을 언급을 하였던 것이죠. 위의 사료에 묘사된 김경진, 이민구의 모습도 앞서 살펴본 병자록이나 연려실 기술의 어떤 그 서술된 증언된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병자록의 기록을 강화도 함락의 어떤 원인 혹은 강화도 전투의 패인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패인을 바라보는 기록자, 즉 남한갑의 시각이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좀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김경징 패전 책임론을 마치겠습니다.